일단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작년에 처음 취업하고 입사한 우리 청년들이 좀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특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처음 취업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하고 나면 맨 처음에 연말정산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처음에는 뭐 잘 못해도 크게 뭐 손해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우리 선생님들, 청년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관심이 있어 하시는 굉장히 직장 생활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계시면 그동안 도대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제가 살짝 걱정이 좀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직장생활 오래 하셨으면 지금 이 정도는 안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살짝 걱정이 되지만 또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걸로 저는 이제 믿고요. 저는 이제 김하나고요. 반갑습니다. 보통은 우리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자들이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자라는 거는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처럼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또 군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월급을 받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근로소득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의 강의 대상은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올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르겠다, 감을 못 잡겠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에 누군가는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저 재택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 김광야 씨가 2020년 3월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 김광야 씨가 취업에 성공을 하고 회사 생활에 열심히 적응을 하기는 했는데 힘들죠, 상당히.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맞이했던 그날, 바로 월급날입니다. 제가 우리 김광야 씨의 급여 명세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직종이나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는 특성에 따라서 수당 같은 내용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내가 월급을 받는 월급이 책정되는 부분, 그리고 내 월급에서 무언가가 공제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거든요. 일단 월급 부분을 보면은 내가 우리 회사하고 계약한 이런 이제 기본급들, 또 각종 수당들, 또 뭐 직책 수당들, 우리 또 선생님들 급여 명세서 보면 무슨 뭐 연구수당이라던가 뭐 시간의 근무라던가 보충학습 뭐 이런 수당이라던가 각종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직종에 따라 다양한 수당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는 모든 총급여의 합, 여기에서 이제 나라에서는 몇몇 가지 좀 세금들을 떼가는데 그 종류가 크게 봤을 때는 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요렇게 처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을 떼가고요. 그리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라고 부르는 세금을 떼가요. 세금을 떼가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든 걸 전부 다 세금이라고 좀 느끼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 4대 보험은 나를 위해서 드는 사회보험이에요. 말하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드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고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나의 병원비라던가 노후의 요양비를 위해서 미리 들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던가 혹은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입을 하라라고 강제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들이에요.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여금 형태로 해서 교직원연금이라던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것들을 들고 계실 거고 고용보험은 공무원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납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반 회사를 다녀야 근로자지, 요런 이제 그 공무원, 교사, 군인들은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 떼간다는 거. 그리고 소득세는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내는 거예요. 지자체에 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 얼마나 떼가느냐에 대한 감이에요. 보통 이제 4대 보험을 뗀다 그러면은 요만큼인데, 요게 일반 근로자가 한 약 7%에서 8% 정도를 공제해가요. 7%에서 8% 정도. 그러면 내가 27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한 7, 8%는 이미 내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떼간 거니까. 내 보험을 대신 내주는 거니까. 그리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내 급여에 따라서 간이세표라는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그냥 임의로 떼가는 거예요. 임의로. 미리 임의로 한 27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만 원 정도 떼가고, 지방소득세는 요 소득세의 10%만큼 지자체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나의 급여의 한 10%에서 12% 정도가 공제되고, 요만큼이 내 급여로 지급이 되겠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가 이제 급여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광야 씨가 몰랐죠, 이런 사실을. 몰라서 김광야 씨가 첫 번째 월급을 받고 나서 좀 당황했어요. 나는 270만 원이 통장에 꽂힐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한 30만 원을 떼간 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 광야테크의 라이징 스타인 우리 김광야 씨가 테크 기업의 신입사원답게 올 한 해 받은 월급이 얼마나 됐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 또 기본적인 요즘 신입사원들은 다 정리를 합니다. 엑셀로 하겠죠? 엑셀로 내가 받는 월급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강야 씨는 3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3월부터 쭉 내가 받는 월급들을 모두 기재를 하고, 또 나한테 공제해간 것들을 전부 다 딱 기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12월까지 다 얼마를 받았나 봤더니 나는 3,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이 중에서 4대 보험으로 이만큼 떼가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장기요양 이렇게 떼가고, 나머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이만큼 떼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2,900만 원이 통장에 찍혔구나 하고 김경아 씨가 알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매달 뭐 한 만 원, 5만 원씩 떼갈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 1년이 지나갖고 한 100만 원이 뜯기면 이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게 월급에서 야금야금 떼어갈 때는 몰랐는데 이게 다 떼고 나니까 너무 많은 거지. 조금 뿌듯한 기분도 들어요. 왜냐면 드디어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으니까요.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물론 뿌듯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걸로 내가 새 노트북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도 같이 듭니다. 우리 신입사원들은. 그래서 우리 김강야 씨는 약간 마음속에 과연 이 세금이 나의 세금이 맞는 것인가 의문을 품게 돼요. 2020년 소득을, 근로소득을 2021년 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자료를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제출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가 1년 동안 사용했던 각종 지출 내역들, 보험료, 무슨 이자 내역들, 연금 이런 거 가입한 모든 내역들이 조회가 되는 아주 잘 정리된 서비스예요.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거든요. 보통은 1월 15일경에 열리고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날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셨죠? 본인 간소화 서비스를. 이렇게 다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15일경에 열리기 때문에 보통은 요때 거의 모든 세금 신고가 겹쳐요. 부가세도 겹치고 급여도 겹치고 연말정산도 겹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홈택스 서버로 몰리니까 홈택스 서버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좀 늦게 들어가라 이런 안내도 좀 받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마음이 급한 우리 김광야 씨는 1월 15일에 들어갔던 거죠.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이미 낸 세금하고 내가 이미 낸 세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로 보면 요거죠. 내가 이미 낸 세금하고 실제 내야 할 세금, 진짜 내야 할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걸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아까 김광야 씨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3월에 5만 원 떼고 4월에 5만 원 떼고 근데 5월에는 상여를 받아서 10만 원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매월 월급이 수당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떼는 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임의로 떼어놓았던 이 116만 400원 상당의 요 금액을 이제 12월 31일이 다 지나고 너의 월급의 총 연봉이 결정되었으니 진짜 세금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이제 작정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김광야 씨는 여러분 기억을 하나만 좀 해줘 보세요. 우리 김광야 씨는 3,300만 원을 총 연봉으로 받았고요. 작년에. 그리고 세금으로는 소득세를 116만 원을 뗐고 지방소득세로 11만 6천 원을 뗐습니다.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진짜 실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저랑 아주 간략하게 진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요런 걸 이제 보여드리면은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제 뭐 떼가고 돌려받는 대로 받으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평생 어쨌든 월급을 받아야 되고 해마다 나의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려면 요 구조는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랑 같이 봤던 김광야 씨의 급여 내역을 한번 볼게요. 김광야 씨의 급여 내역을 보면 총 1년 동안 받은 연봉이 3,300만 원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총급여가 지금 3,237만 6천 원으로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이 빠졌어요. 이 빠진 100만 원은 뭐냐면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들 중에는 수당들 중에서 이런 식대라던가 선생님들이 받는 연구수당이라던가 혹은 숙직료 라던가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던가 그리고 또 육아수당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비과세 수당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인 거죠. 요런 애들은 뺀 것을 우리는 총급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공제라는 거를 빼주는데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근로소득자들한테 공짜로 빼주는 거예요. 무조건 공짜로 빼줍니다. 그냥 빼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산식들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정도의 좀 기준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자, 어느 정도를 빼주냐면 내가 급여를 1,500만 원을 받는다. 1년에. 그러면 750만 원 절반을 빼줍니다. 내 급여에서 절반을 기본적으로 빼줘요. 그리고 내가 4,5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한 30% 정도를 빼줍니다. 30% 정도. 내가 급여를 1억 원을 넘게 받는다 그러면 1,475만 원. 요거는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신입사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약 요 사이에 포진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한 30%에서 40% 정도는 일단 내 연봉에서 빠지고 세금이 계산되는구나. 우리 김광야 씨도 보면은 30% 정도인 1,000만 원이 빠졌어요. 계산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머지인 2,200만 원부터 근로소득 금액으로 보아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연봉을 막 3,000을 받아, 4,000을 받아 하는 개념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의 소득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일단 근로소득자들은 워낙에 이제 유리지갑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가 한 30% 정도는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그런 개념을 갖고 가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라는 거를 빼주게 되는데요. 또 빼줘요.
나한테 확인되었던 2,200만 원에서 우리 김강야 씨는 약 8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요게 왜 빠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기본 공제로 빠져요. 기본 공제는 나를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배우자 또 나의 형제들까지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공제의 기본 세팅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뭐냐면 부모로 넘어가면 만 60세 이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연세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로 내려가셔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형제가 아니면은 기본 공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득을 100만 원도 못 벌어야 돼요. 100만 원보다 적은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어야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기본 공제들 중에서 70세가 넘어가는 경로 우대자가 있는지 추가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이 있는지 추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지 추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인지 추가 1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신입사원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공제 사항이 뭐냐면 요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많이들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요 정도 알고 계시고 제가 자세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공제, 4대 보험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싹 다 여기서 빠진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김강야 씨의 과세표준이 1,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1,300만 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 소득세 세율은요. 보시면 소득세 세율 6%부터 15%, 24%, 35%, 38%, 40%, 42%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로 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지금 6%나 42%냐 이런 걸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42%인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요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여러분 연봉 개념이 아닌 거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연봉 아니에요. 뺄 거 빼고 아까 인적공제 같은 거 싹 다 빼고 계산된 얘가 5억이어야 42%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42%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욕이 있어요. 욕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연봉 한 7천 되는데요. 이러실 수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30% 빠지고 소득공제 또 빼고 그러고 나서 요 구간에 들어온다니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율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대부분의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15%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입니다. 다른 거 이런 거 1억 원 초과되면 38%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금 신고 하시는 분은 이건 근로소득자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5%구나. 그럼 15%를 어떻게 계산하냐? 1,300만 원에 15%를 곱해서 108만 원을 빼줘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라서 빼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우리 김광야 씨가 내는 최종적인 세금이 얼마냐니까 95만 7천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3,200만 원 연봉에 95만 원이면 세금이 좀 감이 어떠세요? 이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나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이걸 12달도 나누면 월 한 8만 원이거든요? 월 8만 원?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것도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들은. 요 정도의 우리 진짜 이런 우리 정말 일반 국민들이 이거 많이 낸다. 더 깎아줘요. 더 깎아줘. 세금 더 깎아줍니다. 얼마나 깎아주냐? 자 보시면 자, 세금 단계로 넘어와서 여기서 또 차감이 됐는데 요거는 뭐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 그래서 그냥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냥 깎아줍니다. 아까 여기서 소득도 그냥 빼준다 그랬죠. 이거는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그냥 빼주는 거. 얘도 세금도 그냥 빼줍니다. 이렇게 그냥 빼주는 게 2단계에 걸쳐서 있고요. 여기에 오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월세액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비 나가고 기부금 나가고 의료비 나가고 특히 막 이제 그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세액공제 나가고 월세 나가고 이런 거 다 빼면은 그냥 세금이 빵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빵원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건 내가 이미 낸 세금 116만 원에서 최종적으로 실제 진짜 계산된 세금 요 차액만큼 정산하는 거라 그랬는데 김강야 씨는 116만 3,400원을 어떻게 되냐면 환급받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연말정산이고 13월에 월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김광야 씨가 지금 116만 원이나 환급 받았네. 이래서 연말정산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어요. 제가 방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무조건 빼주는 거라 그랬죠. 무조건 빼줘요. 그런데 이 소득공제하고 여기 있는 세액공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느냐, 혹은 나의 소비가 어떠냐, 내가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내가 집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는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강야 씨는 110만 원을 환급 받았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입사 동기는 50만 원을 토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요 정도 연봉 수준에서는 토해내는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막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래도 웬만큼은 환급을 받을 텐데 어쨌든 요 두 단계에 걸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개념 구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소득공제 단계에서 제가 부양가족이 1인당 얼마라 그랬죠?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준다 그랬어요. 소득공제 단계에서. 그런데 소득공제 단계에서 1인당 부양가족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실질적인 세금의 효과는 얼마냐를 생각을 해보려면 실질적인 세금의 효과는 사실상 15%의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150만 원에 15% 하면은 22만 5천 원이에요.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지금 제가 약간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다들 따라오시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150만 원을 공제받으면 나는 15% 세율이기 때문에 22만 원을 공제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짜리 있잖아요. 5억짜리. 5억짜리는 42% 세율이에요. 얘가 똑같이 150만 원을 똑같이 부양가족 한 명으로 공제받은 얘는 세금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63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내가 애를 하나 낳는데 나의 세율 구간에 따라서 22만 원 환급 받기도 하고 63만 원 환급 받기도 하는 이런 역진성의 문제가 있어요. 역진성의 문제. 그쵸? 세율 구간이 다른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세액공제 단계로 넘어오면 일률적으로 12%에서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역진성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대부분의 공제사항들을 세액공제로 내려놨어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등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소득공제가 많이 됐다고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득공제는 이렇게 소득에서 직접적으로 빼주는 개념, 세액공제는 세금을 빼주는 개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았을 때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우리 김강야 씨가. 근데 결코 간소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간소화 서비스 앞에서 지난 1년간의 간소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디에 있냐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야 돼요. 홈택스 딱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띄워놨어요.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아예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얘를 딱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이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요게 메뉴가 국세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렇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와서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무슨 화면이 뜨냐면 요런 화면이 떠요. 자, 이게 뭐냐면
요게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라 그래가지고 자료조회라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냈던 건강보험 요 돋보기 누르면 돼요. 국민연금 돋보기 눌러. 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주택자금 월세, 주택마련저축, 투자, 소상공인, 기부금 싹 다. 이거를 돋보기를 누르면 내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지출했던 모든 정보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대박. 역시 우리나라 IT 강국이라 가지고 아주 이런 거 정리를 잘 해놨구만. 대박이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국세청이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최고의 정보기관.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여러분 이거 지금 요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조회해도 된다라고 동의한 적 있으세요? 동의한 적 없죠. 하지만 국세청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용카드도 만들었고 보험도 가입을 했고 이런 저축들도 다 할 때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연동이 되어서 싹 다 자료가 수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간소화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자, 요렇게 간소화 서비스 돋보기를 누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제가 조금 더 요새 젊은 분들을 트렌드에 맞춘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면요. 손택스라고 있습니다. 손택스. 내 손 안에 홈택스. 손택스를 누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저기 어플이 있어요. 국세청 어플. 그러면 내 손 안에 홈택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 안에 홈택스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여기서도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이시죠? 네,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플입니다. 딱 눌러요. 그럼 여기서도 김하나 제가 이제 냈던 보험료 이렇게 조회하면 나와요. 의료비 건강해서 저 병원을 별로 안 다녀요. 34,000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는 교복을 살 일이 없어요. 빵원입니다. 교육비 들 일이 없죠? 여기 이제 학자금 상환액 같은 것도 다 나와요. 학자금 상환액 다 나오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따로 있네요. 따로 있고 신용카드 요거 이제 제가 소비가 노출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겠습니다. 직불카드 정도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 요런 거 사용한 거 개인 연금 든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회가 돼요. 이렇게 조회를 하셔가지고 일괄 내려받기를 하면 PDF로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제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로 이렇게 한 번에 내려받으실 때 우리가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 있죠.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 예를 들면 우리 김광야 씨는 3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하면 안 돼요. 여기 체크하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중간에 입사하셨으면 여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안 하고 여기서부터 체크를 싹 다 하셔야 돼요. 내가 1년 내내 근무했다 그러면 전체를 체크하셔도 되는 거고 중간에 입사하거나 중간에 근무를 잠깐 쉬었다 그러면 그거는 체크를 빼고 한꺼번에 내려받기를 하는데 PDF를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이 학교면은 학교가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고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고 일반 회사들은 대기업은 웬만하면 싹 다 자기네들 내부에 ERP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PDF를 그냥 자동으로 전송만 해도 작성이 쫙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연동이 되게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려받은 이 PDF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김광야 씨가 PDF를 내려받았더니 먼저 이제 건강보험료라는 게 조회가 돼요. 여러분 것도 한번 내려받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국민연금도 조회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른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건 무슨 금액이냐. 자, 건강보험이 76만 7천원을 냈고 78,600원을 냈는데 요거는 내가 1년 동안 냈던 그거를 1년 동안 제가 왜 급여에서 아까 4대 보험 뗀다 그랬잖아요. 그 4대 보험 떼간 게 여기에 조회가 되는 거예요. 4대 보험 떼간 게.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기 보면 103만 5천원 돼 있죠. 국민연금도 아까 내 월급에서 4대 보험 얘가 떼갔잖아. 얘가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떼간 4대 보험이 아까 제가 소득공제로 나의 급여를 차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주는 과표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정보들이에요. 얘네는.
얘는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던 것들입니다. 그냥 조회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보험 정보가 나요. 보험. 자,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김강현 씨가 보니까 뭐 보장성 보험 25만 원짜리도 들고 또 뭐 이런 거 무슨 뭐 실비보험인가 봐요. 이런 거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든 보험이 13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130만 원을 보험료로 지출을 하면요. 여기에서 12%만큼.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93720 곱하기 12% 하면 16만 7,246원인데 얘는 세액공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이 돼요. 아까 96만 원이 계산된 세금에서 16만 7천 원이 바로 그냥 차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보험료는. 근데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연간 100만 원 한도예요. 연간 1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16만 7천 원이 나올 수가 없죠. 130만 원은 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100만 원에 최대 한도인 12% 100만 원으로 해서 12만 원이 최대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한도입니다. 보험료에. 사실 이 세금은요, 여러분, 세법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을 가미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혹은 우리 사회 문제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도 만들었다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하는 이 연말정산에 지금 현상에 대한 어떤 우려라던가 혹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많이 녹여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은 많이 가입하지 말란 얘기죠. 1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는. 그쵸? 그리고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득이 높은 분들이에요. 고정비가 보험으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은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해줘도 혜택을 많이 주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의료비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병원을 잘 안 가요. 뭐 감기 기껏해야 가는 거지 병원을 크게 갑자기 큰 수술 아니고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료비는 많이 여러분들이 반영할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 노령에 부모님이 계신다거나 하면 부모님의 의료비까지 같이 반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얘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예요. 자, 우리 김광현 씨의 총급여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아까 3,300을 1년 동안 벌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10대가 비과세였기 때문에 총급여는 3,237만 6천 원입니다. 3,237만 6천 원에 3%는 얼마냐면 3%는 곱하기 3%는 97만 1,280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총급여의 3%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써야 공제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숫자로 얘기하면 97만 원보다 너 의료비 많이 안 썼으면 이거는 아무리 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료비는 진짜 큰 단위의 수술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공제받기가 어려워요. 애기들 있는 분들은 많이 또 공제를 받으시던데 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급여의 3%가 넘는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의료비가 크게 나가실 때는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몰아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신용카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카드. 우리가 소비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소비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신용카드를 긁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직불카드를 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 영수증으로 긁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쓸까요? 쌩! 아무것도 안 받아. 아, 저 괜찮아요. 쿨하게 현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쿨하게 현금.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비를 좀 노출시켜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의 상대방의 매출을 좀 노출시켜 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생현금을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용카드를 쓰거나 직불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쓸 때만 근로소득자에게 공제를 해주고요. 요거는
사업을 하거나 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안 해줘요. 무조건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게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자, 요것도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는 게 무조건 해주냐 그건 아니고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줍니다. 자, 우리 김강현 씨의 총급여액이 아까 얼마였죠? 3,237만 6천 원이 총급여액이었죠? 여기에서 제가 비과세는 뺀 거니까 여기에 25%가 얼마냐면 32376 곱하기 0.25 하면은 800만 원이에요. 약 800만 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년 동안 80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써야지 공제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0만 원을 12로 한번 나눠볼까요? 얼마씩 써야 되나? 한 달에 한 66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66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그러면은 나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이제 막 긁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를 많이 썼다 그래서 많이 쓴 만큼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자,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냥 직관적으로만 들으세요. 이거는 그 누구도 손으로 이제 계산을 못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막 공부할 때는 이거 신용카드 공제하는 거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못해요.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민정이가 안타까운데 이런 거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건 틀린다고 봐야 돼. 이건 틀리고 가야 돼. 이건 계산하려고 들면 안 돼. 자, 이거는 감만 잡으시면 여러분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해주고 직불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30%만큼 공제를 해줘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2020년에 이상한 게 하나 생겼어요. 2020년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막 80%까지 공제율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법을 너무 누더기처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3월하고 여러분 4월에서 7월분하고 1, 2하고 8, 9, 10, 11, 12하고 공제율이 달라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어떻게 제공되고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월분 쓴 거 나오죠? 4월에서 7월분 쓴 거 따로 나오죠? 그리고 1, 2하고 8월부터 12월분 쓴 게 이렇게 따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왜냐면은 3월분만큼은 신용카드는 30% 해주고 싶고 4에서 7월분은 80% 해주고 싶고 그 외의 거는 15%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지경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다 쪼개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간만히 이렇게 잡으세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신입사원 입장에서 그래, 일단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웬만하면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현명한 소비자니까 웬만하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최소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직불카드가 조금 더 비용 절세 효과가 되니까 그죠?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신용카드를 긁는 것보다 직불카드와 현금을 쓰시는 것이 사실상 조금 더 지혜로운 소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 습관을 좋게 만들면 아 절세 효과도 조금 더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번에 나오는 자료들은 뭐냐면 연금저축 자료하고 퇴직연금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작년 연말에 뉴스 보니까 이제 그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은 젊은 너희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정말 이렇게 져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라. 그렇게 책임을 못 져줄 수도 있다. 연금 가입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을 많이 줍니다. 혜택을 많이 줘요. 자, 연금을 가입한다는 건 여러분 노후를 대비한다는 거거든요. 노후를 대비한다는 거. 지금 우리 처음 입사해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는데 요거는 입사를 한 시점부터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가입해 놓는 게 아주 가장 좋습니다. 요게 개념이 뭐냐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연금으로 저축을 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 연금 가입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연금 저축은 뭐냐면 내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상품을 가입하는 거예요. 금융상품을. 그럼 금융상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게 그냥 일반적인 예적금일 수도 있고 보험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증권, 주식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의 형태라는 얘기죠. 펀드.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서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이 수익을 타쓰겠다. 그런 개념으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퇴직연금의 방법인데 우리가 회사에서는 항상 직원한테 퇴직연금을 불입해줘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나를 위해서 불입해줘요. 우리가 1년 일하면 퇴직금이 생기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항상 불입을 해주는데 추가로 개인이 더 불입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원이 직접 나의 계좌로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불입한 거 말고 내가 불입한 내가 개인 납입분, 내가 직접 납입한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이제 200만 원이면은 1년 동안 회사가 나의 퇴직연금에 200만 원을 넣어줄 거예요. 200만 원을. 그러면 나도 저금한다 생각하고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2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이라는 개념도 내가 퇴직금을 한 방에 받아갖고 다 쓰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를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60세, 65세가 됐을 때 연금으로 타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금액 자체에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퇴직연금은 선생님들은 아마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퇴직금이 가입되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연금이나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시면 IRP라는 개인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은행 상품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금융상품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종류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여기에 가입을 하면 세액 혜택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단기적인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적금을 100만 원씩 이렇게 드는 것보다 차라리 연금으로 딱 가입을 해놓으면 이거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 때까지. 그러니까 저축의 의미도 있고 또 나중에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항상 드려요. 요거는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연금에 대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노후를 책임지기가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국가에서 이제는 진짜. 그래갖고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하라고 자꾸만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가입할 거냐? 자, 보세요.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하고 두 개를 합쳐서 연간 7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해도 되지만 연간 7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요. 근데 연금저축은 사실은 4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300만 원 넣고 연금저축은 400만 원 넣고 이렇게 해도 되고 퇴직연금에 700만 원 넣고 연금저축은 빵원 넣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두 개를 합쳐서 똑같은 효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연간 700만 원은 저축을 무조건 하자. 무조건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15%의 세금이 깎아집니다. 700만 원 곱하기 15. 그러면 얼마죠? 105만 원. 105만 원만큼이 세금으로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우리 김광야 씨가 세금이 아까 90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럼 김광야 씨는 연금으로 저축만 해도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한 푼도 안 써. 나는 근검 절약하는 광야 청년이니까. 신용카드는 한 푼도 쓰지 않아도 연금저축을 700만 원만 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 다 돌려받아. 100%.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거 소비를 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을 거냐, 노후 대비 저축을 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강추. 무조건 가입. 김강현 씨는 여기 300만 원 넣었고 퇴직연금 400만 원 넣었으니까 풀로 700을 넣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개정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 그 나이 드신 분 50대 분들도 연금에 대해서 노후 자금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니까 국가에서 50세 이상은 야 좀 빡 900만 원까지 좀 해줄 테니까 좀 빡시게 좀 넣어라. 900만 원까지 해줄 테니까 더 넣어라. 700이 아니라 900까지 해줄 테니까 진짜 좀 더 넣어라.
노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인 분들은 더 넣으세요. 여유가 있으면 더 넣으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정책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신용카드를 쓸 때 웬만하면 직불카드 써라. 두 번째, 노후 자금을 좀 마련을 해라. 젊었을 때부터. 세 번째,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순서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하는 순서. 자, 내 집 마련하는 순서 첫 번째, 저축을 하죠. 청약. 저축을 합니다. 자, 저축을 조금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월세로 들어가요. 아빠, 나 이제 독립할래. 나 이제 혼자 월세를 살래. 자, 이렇게 월세를 살다가 돈을 더 모아요. 그럼 세 번째 어떤 단계가 가냐면 전세로 빠집니다. 이제 나 이제 목돈 좀 모았으니까 월세 안 하고 전세로 들어갈란다. 자, 네 번째, 드디어 어떻게 되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우리 내 집 마련의 순서가 보통 이런 순서로 돼요. 우리 청년들은 청약저축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살 때는 월세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요. 전세를 살면 전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내 집을 마련했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자, 이 모든 단계에서 국가는 세금 절세 효과를 심어놨어요.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잘 챙기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심어놨냐? 일단은 내가 저금을 하는 청약 단계에서는 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걸 요렇게 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걸 연간 300만 원까지 넣으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줘요. 근데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아니 내가 집이 막 많은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돼. 내가 집이 없고 난 이제 집을 사고 싶어서 저축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우리 같은 청년들이 전부 다 여기 가입을 꼭 반드시 하셔서 공제 혜택을 노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월세 살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월세 사는 청년들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요렇게 3억 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요건 84제곱미터인데 약 한 30평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30평 이하, 32평, 34평 거기까지가 국민주택인데 그 이하. 그리고 여기에 월세를 내면 10%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제 12% 세액공제 해준다고 보면 돼요. 보통 월세를 한 5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2달 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 50만 원 12달이면 얼마지?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에 12%. 600만 원에 12%면은 72만 원. 월세에 대해서 72만 원을 얘는 세금으로 깎아줍니다. 세금으로 깎아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료를 잘 챙기셔가지고 꼭 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월세 살고 이렇게 오피스텔 살 때 보면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집이 노출되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청년들이 잘 못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요거를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월세액 소득공제를 사실상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 다닐 때도 웬만하면 전입신고도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대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훨씬 좀 도움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전세를 살게 됐습니다. 자, 저 이제 전세 단계에 오면은 100% 내 돈으로 이제 서울에서 전세도 못 살아요. 전세로 내 돈으로 이제 못 살아. 우리 아빠가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나가죠. 그 이자에 대해서 주택 임차 차입금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이라는 얘기죠. 임차하기 위한 대출. 요거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데 당연히 얘도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집을 마련했어요. 보통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해도 내 집의 한 80%는 내 집이 아니죠. 누구 집이다? 은행 집이다. 그러면 은행에 내는 이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는데, 요렇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장기로 내 집을 담보 잡은 대출, 담보대출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언제 이사를 했냐, 대출을 언제 했냐, 10년짜리 대출이냐, 15년짜리 대출이냐,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 무주택이냐, 아니면 너네 가족 중에 누가 대출을 냈냐, 내 계약자냐, 집은 누구 명이냐, 공동명이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국세청에서는 항상 그래요. 우리 저기 신우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신우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받은 공문을 제가 이렇게 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연말정산 안내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 연말정산 안내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내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각종 공제 사항에 대해서 공제 해당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고 추후 잘못 공제 받으신 것에 대한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본인이 책임지라 그러면 이거 전 국민이 세무사 해야지 이거 어떻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거에 따라서 잘못 공제 받았을 때 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도 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해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해결 방법. 이거는 진짜 완전 최신 뉴스. 여러분 네이버에서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에 완전 국세청 연말정산이 메인에 떠 있어. 여기 들어갈게요. 연말정산 딱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맞춤형 도움말 자료에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이거 보이세요?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이제 하도 법이 복잡하니까 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국세청에서.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국가에 잘한 거죠. 여기 딱 들어가면 자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모든 항목들 이게 내가 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는 지금 자 월세 세액 공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월세 세액 공제. 그 월세 세액 공제 누르고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요.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입니까? 네. 현재 세대주입니까? 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임차한 게 3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아까 84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0평 이하라고 했죠? 그렇게 살고 있나요? 네. 임대차 계약서에 근로자가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까? 네.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나요? 네.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합니까? 내가 월세 내냐 이거야. 아빠가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냐. 그러면 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판단해야 되는 요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8단계를 거쳐야 내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고 싶다. 부모님 공제. 자, 부모님하고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나요? 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가요? 아니요. 부모님이 장애인인가요? 아니요. 그럼 공제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으니까 사실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요번에 새로 생긴 건데 제가 좋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린 거니까 한번 와보세요. 여기에. 자 이제 기부금, 마지막으로 이제 기부금 한번 볼 텐데 기부금도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많이 장려를 하는 편인데요. 기부금은 어디에다가 기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국가에서 크게 나누고 있는 기부금은 일단 법정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에요. 다시 크게 나누면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는 국가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군대, 학교, 무슨 이제 국가기관 이런 데다가 기부하는 거. 그리고 지정 기부금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모든 기부금 단체, 무슨 보육원이 됐건 무슨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이런 데 싹 다 이런 데를 전부 다 지정 기부금 단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종교 기부금이죠. 요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한도가 다른데 기부를 할 수 있는 한도. 기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말고 나머지만 기부해라. 그런데
국가에 기부할 때는 100% 다 해도 된다. 근데 이상하죠? 자, 그리고 지정기부금에 할 때는 30%만 기부해라. 종교에다가 기부할 때는 우리 11조 내는 것처럼 10%만 기부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요 한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한도 계산은요, 잘 보시면, 자,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계산을 하는데, 요 숫자가 아까 여러분, 제가 약간 또 이제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기억나시죠? 총급여에서 그냥 빼주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뺀 다음에, 얘가 과세표준이었잖아요. 얘가 근로소득 금액이잖아요. 요거. 그냥 빼주는 것까지 뺀 얘. 얘가 기준이에요. 그냥 빼주는 것까지 뺀 얘. 얘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인데, 자, 그냥 빼주는 것까지 뺀 게, 보면, 2,200만 원이죠. 2,200. 아까 총급여에서 그냥 빼주는 것까지 뺀 거 2,200. 얘가 이제 근로소득입니다. 요 근로소득에서 100%, 그러니까 법정기부금 한도는 2,200만 원이 되겠죠? 100%니까. 지정기부금 한도는 2,200에 30%가 돼요. 그럼 600만 원까지밖에 못해, 기부를. 그리고 10%니까 220만 원까지밖에 못합니다, 기부를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김광야 씨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이상 하면은 인정 안 해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부금 단체에는 660만 원 이상 하면은 인정 안 해주고, 그리고 국가에다가 하는 거는 모든 소득을 갖다 붙여도 인정을 해줘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기부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인정을 해주고, 요렇게 내가 기부한 금액의 15%만큼 세금으로 공제해줍니다. 세액 공제, 세금으로. 그럼 우리 김광야 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 280만 원이 얘는 660 전부 다 지정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법정, 지정 체크가 다 돼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보면 얘는 지정기부금이니까 지정기부금이라고 치면 285만 8,400원이 600만 원 한도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15%인 285840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42만 8천 원을 세금으로 공제해주겠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부금은. 어쨌든 이렇게 기부금까지 조금 살펴봤고, 우리 청년들이 나올 수 있는 소득공제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 귀속 연말정산 안내가서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건 이제 이런 서류예요. 요게 이제 조금 골 때리는데, 그냥 명칭만 한번 보세요. 명칭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액 신고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광야라고 적었죠? 그리고 김광야 본인 이름 적었고, 나 한 명 공제 받을 거다 적었고, 또 보험료는 얼마 냈다, 의료비는 얼마 냈다, 교육비는 없다. 그리고 요것도 나눠야 돼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인지 아닌지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고용은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이런 거 이제 회사에서 떼간 거죠. 또 여기 보면 신용카드 얼마 썼다, 직불카드 얼마 썼다, 현금연수 얼마 썼다, 막 이런 거, 책 얼마 썼다, 전통시장 얼마 썼다, 대중교통 얼마 썼다, 기부금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아까 나의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보고서 여기다가 기재를 다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PDF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요새는 될 거예요. 이거를 자동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개개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아마 회사에서 알아서 제대로 작성을 하게 이렇게 수기로 하는 데는 웬만하면 그렇게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알아서 다들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전산을 통해서 대규모의 자료가 처리되는 우리 회사라던가 공무원 집단에서는 요거를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못 받은 공제는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해서 줍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줘요. 나한테. 용어가 좀 어렵죠? 아까 이거는 나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해주세요 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너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연말정산 끝났습니다 하고 주는 서류인 거예요. 얘는 내가 신청해주세요 하고 내는 서류. 얘는 회사에서 이렇게 연말정산 됐습니다 하고 나한테 주는 서류. 회사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광야테크에서 김광야 씨가 3,200만 원을 연봉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자, 결정세액이라는 데 보면 빵원입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이라는 걸 보면 116만 400원이에요. 요게 아까 우리가 미리 떼놨던 거. 월급을 받을 때마다 1년 동안 뗐던 거. 그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차가감 징수세액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뜨죠. 요게 뭐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게 이제 뭐다? 요게 이제 환급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소득세 국가에서 116만 3천 원을 환급받고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11만 6천 원 요거 이제 10%죠. 10%만큼 환급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세무서 가갖고 이거 제출해갖고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그런 식이 아니라 2월달 월급에서 회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산금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할 거예요.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서류를 받았을 때, 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그럼 내가 환급을 받는구나. 여기가 플러스구나. 아, 그럼 내가 토해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김광야 씨한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옆에 차장님, 부장님이 막 이제 오래 회사를 다니시고 부모님도 부양하시고 막 아직까지 막 취업 안 한 자녀들도 있고 막 이래. 막 이런 분이 환급을 4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와, 대박. 부장님 대박. 환급을 450만 원을 받으니까 김광야 씨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환급을 어떻게 450만 원을 받는 거지? 나도 신용카드를 더 쓰면 환급을 받나? 나도 얼른 빨리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으면 45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환급 금액의 한계는요, 정해져 있어요. 환급 금액 한계는 뭘까요? 이겁니다.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환급액이에요. 그러니까 김광야 씨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신용카드를 1억을 써도 절대 450만 원 환급받지 못해요. 절대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지, 여러분. 돌려받는 거지. 이거를 국가가 공짜로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주듯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미리 냈던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우리 부장님은 1년 동안 450이나 뜯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연령대도 다양하고 진짜 20대 신입사원들, 30대 막 애기들 키우는 분들, 40, 50대 진짜 막 대학생 자녀 있는 분들, 또 이제 막 진짜 노부모님 모시는 분들 보면 이런 그 어떤 삶의 형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자녀분들 키울 때는 애기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라던가 의료비라던가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어가고 대학교 애기들 키우면은 막 대학생들이 썼던 막 신용카드 막 이런 거 막 같이 다 엄청 들어가고 부모님 모시는 부모님들 병원비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 거는 저의 상황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얘는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벌써 애가 셋이네. 아, 얘는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연봉이 이렇네. 아, 뭐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자꾸 이제 보니까 남의 사생활을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참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숫자 뒤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아, 진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겠다. 아, 진짜 자녀들을 키우려면 힘들겠다. 야, 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회사에 취업을 했을까? 그래도 참 기특하다.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숫자로만 표시되는 추징금 혹은 환급액 이런 거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소비 패턴을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건전한 소비 패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해 놓는 이런 준비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모르지는 말자, 알고 하자, 그런 정도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그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그 세세한 거는 사실은 더 디테일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 케이스에 맞는 거는 제가 그 공유해드린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고 혹시 궁금한 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고 제가 제공해드린 국세청 책자가 제일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케이스에 맞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